김과 아들 김신, 안중근 조카 안준생. 왜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유신을 지지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 영향에서 벗어나서 자립하겠다는 박정희 의지에 공감했다고 볼 수 있겠다. 정치인들이 현대사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유신의 의미에 대해 파헤쳐보자.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 일제가 너무 일찍 항복하는 바람에 상해 임시정부 광복군은 연합국으로 참전 못하고 승전국 지위도 얻지 못하고 해방 후에도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한 채 한반도 운명은 미국과 소련이 갖게 된다. 게다가 공업시설이라도 있었던 북한과는 달리 남한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황무지 국가. 국가 자체가 해외 원조에 의존. 미국의 원조로 국가가 운영되던 사실상 자주적 국가라고 보기 어려웠던 상황. 미국이 당시 무조건 한국 편이었다면 걱정할 게 전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구한말에도 그랬듯이 일본 편이라는 게 문제. 당시는 영국이 일본을 지원했기 때문에 영국 아래 있었던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대한제국에서 철수한 것. 미국, 일본이 전쟁을 하긴 했어도 독일처럼 완전 점령 박살을 낸 게 아니라 일본 본토는 점령 못하고 원자탄 2방으로 종전협상을 했다. 해방 후에도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한 채 한반도 운명은 미국과 소련이 갖게 된다. 미국한테 일본은 서부 방어선이 되기 때문에 한국보다 지리적으로 중요한 국가다. 미국 입장에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해방 후 시작한 한반도와 오키나와 미군정은 일본 입김이 안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실제 그러했다. 미군정 시절 일어났던 인플레이션은 명백하게 조선 총독부의 과실인데 그냥 덮은 게 미군정. 미국과 소련은 어쨌거나 1950년 이전 한반도에서 철수를 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경제적 군사적으로 궁핍했고 미국의 지원 말고는 국가 운영이 불가능했던 상황. 1948년 미군정이 끝나고 상해 임시정부 주축으로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이 탄생한다. 이승만 정권은 상해 임시정부 기반이다 보니 반미는 아니었지만 반일이었다. 미국 입장에선 뭔가 곤란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맞음. 사실 미국은 그래서 처음엔 이승만보단 한민당을 지원했었음. A급 친일도 가리지 않고 썼던 미군정과 달리 이승만 정권은 A급 친일은 날렸다. 이승만 정부는 일본과 자주 마찰을 빚었지만 미국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본의 영향도 받고 있었다고 해야. 실제 사실 이승만 정부도 산업화 추진을 안 한 게 아니다. 미국의 원조도 사실 박정희 정부보다 이승만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게 사실. 헌데 미국이 생산재 산업보단 소비재 산업을 장려했기 때문에 공업화를 이룰 수는 없었다. 미국 뒤엔 일본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하지만 역시 반일 이승만 정권은 독도 사수 명분으로 급기야 일본인 어부들을 사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일본은 미국을 통해 이승만 정권을 압박하기 시작. 한일협정을 서두른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한일협정이라고? 그러면 일본 전 재산 다 내놔. 대마도까지 내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 이승만은 갈수록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더욱 독재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 부정선거도 아닌 부통령 부정선거로 빌미가 잡혀 쫓겨나게 된다. 그리고 등장한 게 장면 내각. 장면은 이승만과 달리 한일협정에 반대를 하지 않았던 인물로 한일협정을 위한 내각이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임. 헌데 장면 정부는 4.19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들의 몰매를 막고 3.15 부정선거 개입한 군인들조차도 방치하는 바람에 군대 내에서 정군운동이 벌어지고 급기야 쿠데타까지 일어나게 된 것. 일본은 당연히 5.16 쿠데타를 부정적으로 본 게 사실이다. 미국은 곧바로 맥그루더 사령관이 진압 준비를 했지만 윤보선 대통령의 거절로 진압은 중단. 5.16 쿠데타는 성공하게 되고 박정희는 한일협정은 거부하지 않았지만 남로당 경력의 형박상희가
일제시절 일본 경찰 블랙리스트였던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일본이 잘 알고 있었기에 비록 만주 일본군 출신 박정희이지만 반기지는 않았던 거. 5.16 군정은 예상대로 미국이 원조 삭감 등으로 박정희를 밀어내기 한 게 사실임. 박정희는 이에 군복을 벗고 1963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 하지만 미국이 윤보선을 밀었기 때문에 사실상 박정희는 이길 수 없던 선거. 헌데 선거 막판 윤보선이 사상전으로 선거를 치르자 격분한 여수 순천 지역과 호남인들이 박정희의 몰표 간발의 차이로 승리. 민주헌정인 박정희 3공화국 정권은 베트남 전파병과 한일협정으로 미일과 마찰이 비교적 적었다. 예상과는 달리 허나 3공화국은 여전히 경공업 위주였고 이승만 정권 때와 비슷하게 미국의 조언과 의도대로 한국 경제는 흘러갔던 것. 그러다가 1960년 후반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바로 미국이 베트남에서 발을 빼겠다는 선언. 미국 대 베트남 누가 봐도 미국의 일방적 승리를 예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무승부로 종결.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은 베트남뿐 아니라 한국과 대만에도 미군 철수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중국을 방문 마오쩌둥과의 회담에선 한국의 일본제 점령은 없을 거라 말해놓고 일본한테는 독립국 오키나와를 묻지마 반환시킨다. 닉슨은 부통령 시절엔 일본 헌법에 무장 해제를 넣은 건 미국의 실수였다는 발언까지 했던 인물. 구한말처럼 다시 동아시아를 일본 중심으로 재편 움직임. 당시 박정희 정부는 당연히 오키나와 반환을 결사 반대했고 미군 기지를 제주도로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미국이 거절. 구한말의 악몽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던 한국이었고 케네디 대통령은 한국을 일본에 다시 주자고까지 발언했을 정도로 60년대 미국 입장에선 한국과 오키나와는 그냥 일본 식민지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이런 급변화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한국 정부가 조치로 내세운 게 유신 선포 후 자주 국방 자립 경제 선언. 한국이 완전 자립하겠다면? 당연히 일본이 부정적. 일본 입장에선 한국은 너무 못 살아도 너무 잘 살아도 안 되는 나라. 일본은 동남아 인도네시아처럼 한국을 경제적 예속관계로 만드는 게 목표였던 것 같다. 게다가 유신 정부는 중공업 선언은 그렇다 쳐도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핵 개발까지 했기 때문에 박정희는 일본 입장에선 타도의 대상. 중공업이 군수산업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 둘 다 부정적이었던 게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강력하게 틀어막게 하는 거 말고는 중공업 성공이 힘들었을 것이다. 당시 한국은 미일에 줄 섰던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들도 많았을 테니 이승만도 그렇기 때문에 쫓겨난 거 두 눈으로 본 게 박정희였고 그래서 헌법에 긴급조치권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 있음. 우리는 보통 유신 정권은 반공 목적으로만 알지만 내막을 보면 일본을 견제한 성격이 보임. 실제 북한보다 일본이 더 유신 비방은 더 많이 했던 게 사실. 그리고 박정희 반대 세력들을 집중 지원해준 게 일본이다. 일본이 김대중 유신 반대 운동 지원하고 망명까지 받아줬다. 일본은 유신 정권은 비방했지만 전두환 정권은 비방하지 않았다. 전두환이 유신 정권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했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은 일본과는 큰 마찰이 없었다. 반공공안 사건인 인혁당 사건을 반공국가 일본이 외무성까지 나서서 비난했다는 사실도 매우 이례적. 이승만 시절 조봉암 사건이나 일본 공산당원 암살 사건은 침묵했던 게 일본이었는데 자립 선언한 유신 정권을 매우 못마땅히 여긴 건 분명. 사실 70년 초만 해도 여전히 미일 영향력이 지대했던 한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맘만 먹으면 박정희도 이승만처럼 날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운 좋게 당시 미국 공화당 정권이었기에 한국 중공업이 성공할 수 있던 걸로 해석해야 미국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동맹은 1순위. 아시아는 니들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나갔고 박정희의 자주 국방을 옆에서 적극 도운 것도 아니지만 방치했다고 봐야 할 것.
배상금과 베트남전 차관도 중공업에 기여한 건 맞지만 베트남전 특수로 한국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올리면서 이미 종잣돈을 만든 상태에서 중공업 선언을 한 것임. 그리고 두 가지 자본 일제 배상금과 베트남전 차관은 이미 유신 이전에 대부분이 지급된 상태였고 도로 뺏을 수도 없던 상황이었고 일본은 막판에 잔여 한일 경협 사업을 국가 대 국가가 아닌 민간 차원으로 돌리려고도 했었다. 일본은 유신 시작 후 갑자기 뜬금없이 한일 경협을 농업 중심으로 바꾸려고까지 했었다. 일본은 그리고 당연히 중공업 기술 공짜로 준 건 아니다. 한국이 옆에서 하나씩 기술 베끼기를 한 것이고 일본은 한국이 자동차 기술을 베껴내니까 일부 중공업 생산 설비 한국 수출 금지령까지 내렸다. 반도체 기기 같은. 이후 전두환 정권이 핵미사일 포기 대가로 일본에 받은 게 40억 달러 차관과 일본 반도체 기기 국내 수입 허가를 받아냄. 1980년대 삼성 반도체가 날개를 달 수 있던 것도 이 때문임. 핵미사일 포기 대가로 미국에는 올림픽 유치와 미국 자동차 수출 시장을 받아냈다. 박 정권 시절엔 현대차는 미국에 수출 못하고 중동 남미에 수출. 헌데 박정희 암살 몇 년 후 현대차는 미국에서 엄청난 실적을 올린다. 이름도 없던 무명의 회사가 미국 시장에서 선전한 건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인 불가능하다고 봐야. 물론 당시 미국인들이 현대와 혼다를 구분을 못해서 팔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이렇듯 한국의 강력한 자주 국방 의지가 미를 압박하면서 뜯어낸 결과가 한국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당시 박정희의 자주 국방론에 반대한 주변인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중 한 명이 김재규였고 좀 더 친일 성향인 미국 민주당 카터 정권으로 바뀌자마자 그는 대통령을 시해하는 비극을 낳게 된다. 물론 카터가 직접 박정희 암살을 계획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지만 김재규의 바람을 넣은 건 분명해 보임. 60년대까지 한국은 국가 취급도 안 했던 미국은 한국의 중공업 성공으로 현재는 일본과 한국을 거의 동급 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만들 수 있었던 건 박정희 정권의 자립 정신과 미국 공화당 정부의 아시아 방치 작전이 가져온 결과물로 봐야 할 것. 1910년 한국이란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지만 1948년 기적적으로 다시 부활.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 아닌 주인으로 살아야 했던 해방 후 수십 년. 우리도 할 수 있다. 싸우면서 건설하자. 라는 집념으로 강대국들과 싸우면서 산업화와 자주 국방 자립 성공. 일본 편이기만 했던 미국도 한국 편으로 만든 건 분명히 유신 이후라고 봐야 할 것이다. 뭐? 일본이 미국에 로비를 많이 한다고? 까짓것 우리도 로비해.